네,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13대 이후 8명의 대통령 재임 중 노무현 정부를 빼고는 코스피 상승률이 20%를 넘은 정부가 없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 3천, 5천 얘기가 나오지만 5년 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새 정부에서 허니문 랠리가 펼쳐질지 지속되는 경기 부진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박병호 부산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하루 앞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올 들어서 우리 증시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불마켓에 꼽힐 정도로 올랐습니다. 뭐 작년에 워낙 죽을 순 탓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 증시도 정말 대세 상승이 시작된 것인지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기대가 큰데요. 박병호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 우리 증시 흐름 앞으로 좀 정말 오름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대세 상승으로 봐야 할까요? 지난 4월 달에 그 유럽 중앙은행 네. ECB에서 금리를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그 덕택으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 특히 독일,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우리 한국 시장의 수익률이 뭐 12%, 13% 수준이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특히 우리 투자가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거는 우리 한국인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즐겨보고 있는 미국장, 뭐 일본, 중국 여기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근데 여전히 트럼프가 유발한 관세로 인한 후폭풍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살아있고 또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게 뭐 대세 상승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흐름을 대세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여러 변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문남중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새 정부 출범까지 겹쳐서 기대감까지 겹쳐서 이제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있던데. 지금 당장 코스피 지수 흐름을 봐도 2,700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증시는 전적으로 정치 이벤트에 노출된 대표적인 장세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27일 헌재가 탄핵 심판, 변론 준비 2차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원화 약세는 제한되고 코스피가 그때 당시 2,500선을 하회했다가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흐름인데 그 이후에 이제 헌재의 이벤트 일정에 맞춰서 증시가 움직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약한 경기 체력으로 시선이 옮겨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죠. 그 원인들은 이제 내수 어려움과 함께 수출이 부진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장밋빛 기대를 갖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되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코스피는 2,700선 무릎에서 좀 팔고 이제 올해 가장 낮았던 그 레벨까지는 내려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하락하면 다시 사들이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아직까지는 봐야 되는 대표적인 장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대선을 계기로 뭔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두 분은 우리 경제 상황, 과연 약한 경제 체력에 기업의 수익이 과연 더 늘어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쓴다면 그렇게 낙관만하게 이르다 이런 정리를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우리 주식을 계속 팔아왔는데 뭐 10개월 만에 다시 우리 주식을 순매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외국인들이 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외국인들은? 이 부분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순매도 위주입니다. 그리고 지난 뭐 1월, 2월, 3월, 4월 4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그 순매도 금액이 18조 원으로 상당했거든요. 최근에는 다시 이제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순매도 기간에도 외국인들이 다 판 게 아니라 이제 주로 많이 팔았던 종목들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 같은 것들이
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순매도 기간에도 이 방위산업주라든지 그 IT 업종 같은 것들은 순매수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변경이 있다는 차원이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순매수된 게 뭐 대세 상승의 시작 이런 차원보다는 좀 저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원화가 어느 정도 강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기에 들었기 때문에 순매수가 된 것이지 이게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왔느냐 컴백해서 원화 값이 조금 비싸지는 거, 원화 강세 요인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는데 환율 외에도 외국인들이 조금 우리 시장이 어떤 이제 쉽게 말해 순매수로 돌아선 이유를 좀 찾아볼 수는 있나요? 다른 환경 변화? 아무래도 이제 대불확실성이 좀 낮아진 부분들에 기인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마찰이 시장 예상과 따르게 빠르게 좀 하이 모드로 갔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역시 2,700선까지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간세 협상 자체가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노이즈 관련된 부분들이 불거지고 있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 전, 이제 7월 초가 되겠죠. 그 이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반복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월 달에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리스크 온으로 좀 작용할 만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5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bp 금리 인하를 하긴 했었지만 사실 그 대선을 앞두고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변경을 준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계속 예측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염두에 두고 좀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영향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와 금리 인하로 어떤 외국인들의 컴백인데 박보영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뭐 샀다 하면 삼성전자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팔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방산, IT 중 어떤 업종을 주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도?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거든요. 또 이에 따라서 또 이 반도체의 그 선물 가격 같은 것들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뭐 던진 이유이고 그 대신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주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같은 그런 종목들 많이 샀고요. 또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인데 이게 굉장히 주가가 빠져가지고 많이 싸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없이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급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면 다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업황이 회복되면 외국인 수급도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뭐 1등 대장주인 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단중 위원이 보시기에는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게 어떤 특징적인 건 뭐 알 수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나요 지금? 5월 한 달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한국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계, 은행, 조선 업종 위주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행, 기계, 조선. 네. 하지만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월 한 달 가운데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늘어나는 듯했지만 하반월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 비중은 좀 줄어드는 형태였고 결국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동차, 반도체 비중이 좀 줄어들고 기타 기계나 은행, 조선업종 비중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조차도 올해 연초 이후 추이를 놓고 보면 일관성 있는 어떤 자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연초 이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순매수 업종과 종목을 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초 이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순매수 종목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섹터를 보면 이제 전기가스, 기계, 철강금속, 건설업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종목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러티, LIG 넥스원, 효성중공업 순으로 샀기 때문에 방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증시가 좋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조차도 한국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주목하는 업종을 본다면 그렇게 우리 시장에 적극적이지 않다, 좀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새 정부 출범,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다들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걸 들어보자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5천만 원까지 해서 증시를 조금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 박병호 교수님,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입니까 이게? 그 일반적으로 보면 이 두 유력 후보의 공약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 매우 긍정적이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약만으로 시장이 확 달아오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한 공약 좋죠. 네, 상법 개정. 근데 이 분야 상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반발할 거고 만일에 이제 이 기업들의 반발을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뭐 배임죄 같은 경우를 요건을 굉장히 완화시켜주거나 뭐 인수합병에 대한 어떤 방어권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더 주게 된다면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그 긍정적인 효과가 반의 반으로 축소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 김문수 후보도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약인데 저는 굉장히 우리 시장에 많이 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근데 이제 실상을 생각해 보면 세수 부족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이게 특히 대표적인 부자 감세입니다. 이거는 배당 소득이 5천만 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의 한 50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부자 감세입니다. 이런 반발에 바로 봉착할 건데 여론하고 국회에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이뤄낼지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 공약, 엠프티 공짜 같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투자의 어떤 뭐가 바뀔 걸 기대하는 건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재명 후보 이제 지배구조 개선인데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반발이 심하니까 반발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당근을 줘야 되는데 형법상의 이제 배임죄를 조금 완화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상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5천만 원 뭐 국회에서 통과나 되겠느냐. 아마 이런 또 말씀이시니까 이거 개미 투자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주가도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남중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두 후보가 내건 뭐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겠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영향을? 아무래도 이제 세금 부분들이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정책을 좀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주주환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자체를 안정적으로 좀 올릴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데 전반적인 환경들이 좀 조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조성.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한 코스피 5천 시대 이런 정책들 역시 살펴보면 뭐 나쁜 공약은 아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바로 현실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대선 결과 이후에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81년도 9번의 대선이 있었는데 6번 평균적으로 한 달 뒤 주가를 보면 4.1%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9번 중에 3번 정도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저는 사실 이제 주가가 한 달 뒤에 오를 거라는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9번 중에 3번 정도 증시가 하락했다고 얘기해드렸는데 3번 정도 어느 기간 중에요? 그게 그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그 정권 때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대선 결과 이후에. 그래서 사실 저는 그쪽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과거 경험상. 왜냐하면 지금 7,700선이라는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이기도 하고 그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이 사실
5월 달에 대부분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일정 부분 차익 매물도 쏟아질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역대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취임 이후 뭐 한 달이라든지 또는 1년 또는 주요 정책이 현실화되는 또는 집권 후 2년 아니면 5년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저는 그게 좀 irregular, 불규칙하다고 봅니다. 그게 따라서 뭐 공식화되어 가지고 예.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끝나면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가지고 이 판단할 수도 없고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재임 기간 동안 수익률을 본다. 예. 그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특정 기간 한 달 잘라서 다르고요. 예. 이게 또 3주 또 자르면 또 달라집니다. 또 2달 자르면 또 달라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짧은 기간 동안의 그 어떤 수익률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뭐 당분간 아주 나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일단 두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그 주식 시장을 좀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좀 컴백하고 있는 그런 초기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금리 인하도 뭐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한 임기 5년에 걸쳐서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뭐 20% 이상 오른 적이 노무현 대통령 5년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20%를 5년 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정권의 성향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됐든 유력 두 후보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혹시 업종이나 종목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두 후보에 따라서? 근데 지금 현재 두 후보들의 공약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보다는 금융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공약들을 훨씬 더 국민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 중에 어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금융 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더 부각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주주 환원 그리고 배당 소득을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도 놓고 온다고 하면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지주 그리고 은행, 뭐 증권 이런 금융주 역시 좀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재명 대선 후보와는 좀 결이 다른 정책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신재생 에너지,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의 종목들이 아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네. 기존 정부와 좀 다를 수 있게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병현 교수님 어떠세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둘 중에 누가 될 경우 조금 분야, 업종에 이런 게 달라질 변수가 좀 있어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이상하게도 이제 유력 두 후보가 서로 뺏긴 것처럼 모두 첨단 산업을 다 키우고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또 게다가 이 산업화, 저희 한국이 산업화 초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서 선 상황에서 대통령에 따라 갖고 특정 산업이나 업종이 나빠지는 예는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좋아지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지는 경우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공약들이 현실화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 청사진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뭐 국민 펀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펀딩이나 투자 이런 계획 같은 것들 세우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이나 업종의 부양 효과를 있을 거냐고 질문한다 그러면 저는 좀 회의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제 두 후보가 뭐 증시를 활력을 좀 높이겠다. 양쪽 다 그렇게 공약을 하니까 이제 기대를 가져보는데 그중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제시했네요. 5천 시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임기 5년 내 과연 5천 달성 만약에 된다면 혹시 뭐 가능할까? 뭐 이게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하실까? 5천 달성을 위해서 뭔가 제도나 환경이 뭐가 필요할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누고 싶네요. 문단중 의원님 어떻습니까? 혹시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코스피 5천 임기 내
가능할까요? 뭐 집권 3년 차 정도 되면 아마 그 시점이 이제 미국 경기확장의 피날레와 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좀 5천이란 얘기를 적극적으로 꺼내들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황이 예. 경제와 정책이란 부분들이 좀 전제적으로는 좀 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한국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만 해도 1.6에서 1.8 정도 됐는데 지금 실질 성장률이 최근에 KDI가 0.8%까지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사실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예. 한국의 코스피는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과 동행을 합니다. 수출 증가율. 근데 네.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의 중요한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2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한국의 중요한 지역인 중국은 지난해 7월 이후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 수출 증가율, 반도체, 중국 수출 증가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연속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전제 조건으로 달성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예.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정책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것들도 코스피가 5천 시대 가는데 조금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높아져야 된다. 수출 증가율이 우선 더 높아져야 된다는데 지금 트럼프 관세로 뭐 수출이 지난 5월에도 1%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은 코스피 5천이라는 게 너무 환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봉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5천 뭐 가능성 또는 그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 뭐가 더 시급할까요? 이게 뭐 사실 미국 시장은 S&P 수익률이 뭐 지난 10년간 거의 17% 수준이 되고 나스닥이 5년 전에 10,000포인트였던 게 지금 2만 포인트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렇게 그거 보면 우리 사실 코스피도 지금 2,600, 2,700 수준이면 5,000포인트 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늘은 성장 운동력은 점점 꺼지고 있고요. 네. 또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죠. 정치인들이 다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기업들이 잘 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곡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은 보면 다수의 표를 얻어갖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대 소수입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양쪽의 표를 다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 해갖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뭐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하지 말아주기를 제 사실은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이게 뭐 시장을 누구 어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이렇게 떠드는 거는 사실은 좀 올바르지 않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코스피 실현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표만을 얻기 위해서 지수 얼마까지 올리겠다.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하셨네요. 두 후보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조금 산업 정책을 보면 아까 박봉현 교수님 언급을 하셨지만 똑같이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내걸고 있습니다. 양쪽 다 100조 원 뭐 투자, 100조 원 펀드 조성. 그러니까 뭔가 인공지능에서 뭔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우리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분에서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AI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 인터넷이 1989년도 출시되고 인터넷 혁명이 시작됐고요. 그게 18년 지속이 됐고 2007년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이 15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은 2022년도 챗 GPT가 출시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보수적으로 봐도 13년 정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2035년경까지 AI 혁명이 쭉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선진국 대비 한국이 뒤처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가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AI 산업을 키우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 했던 AI 기업들을 보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유치한 기업이 6개 정도 됩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스푼랩스,
이게 글로벌 숏폼 영상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예. 12랩스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 영상 언어 모델을 하고 있고, 네. 딥X는 AI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도와주는 기업들인데 그 각 기업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스푼랩스는 지난해 9월달에 크래프톤이 1,200억 원 투자 유치를 했고요. 예. 그리고 12랩스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토종 기업에 투자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AI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떠세요? 혹시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든지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조금 인공지능 AI 부분 좀 주목하는 혹시 기업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칼럼에서도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대세를 거슬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AI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 어떤 분야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자 비중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뭐 국민펀드 100조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0조 펀드. 국내에서 이제 중견기업도 스타트업도 다 AI 뛰어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뭐 중견기업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또 한글과 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세계의 선도 기술하고 비교하면 떨어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일 앞서 있습니다. 이 기업도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사실 국내에서 중견기업 중에서는 통신사들이라든지 빅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AI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도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조 펀드 만들 때 그 펀드의 투자 대상 기업이 그런 데도 되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얘기하면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원님은 전문가시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리턴 테크놀로지, 라이너, 마크 비전, 뭐 베슬 AI, 업스테이지, 스타트업. 뭐 아까 12랩스는 말씀하셨고 호미 AI, 라이터 이런 회사들이 다 이 생성형 AI 분야 스타 기업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술은 사실은 이 AI 기술이라는 거는 지원 기술과 완전히 다르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보면 흥망성쇠가 분초에 따라 갈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특정한 펀드에서 투자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나 이제 제안을 하나 하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팬시하게 보이려고 국민 펀드 만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것도 하지 말고. 예, 이거 다 사실은 벤처 기업들입니다. 예. 그럼 벤처 기업들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건 개인들이 찾기나 정부가 찾기는 힘듭니다. 이건 진짜 순수한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 갖고 만든 우리나라 제도가 창투사 같은 제도거든요. 창업자 회사들. 예. 그런데 작년에 많이 늘었다고 하는 그 벤처 투자 규모가 12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런 창투사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서 성장성이 있고 실행성, 성공 가능성이 높은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거기다 돈을 몰아주면 차라리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정부가 국민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예. 뭐 어떤 일부 섹터에 투자한다.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시장 원리에 따지면 적절치 않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효용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를 이용해도 충분히 우리 그 인공지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방향은 충분히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100조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고 하지만 이미 인공지능이 앞서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벤처, 스타트업이 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선명치 않은데 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기업을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결국 전문 창투사에 좀 맡겨둬라 뭐 이런 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박병호 부산 화신사이버대학교 토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